먼저는 기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기질은 타고난 성품입니다. 네, 그리고 장차 아이의 그 성격의 기초가 됩니다. 기질과 성격은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질이 바로 성격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질은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마다 다른 반응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정지어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질이 왜 중요한가? 네. 왜 중요하냐면 이 기질은 성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기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자녀의 성격일 거예요. 성격. 우리 애가 정말 보통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면 사회성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 애가 정말 성격 좋았으면 좋겠다.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하기 힘든 부분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성격은 바로 이 기질과 양육 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질이 중요한데 이 기질에 맞추어서 그런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기질의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그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격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양육자가 보통 주 양육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그 기질에 맞게 잘 양육을 해주면 아이가 사회성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자존감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질에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네. 기질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5가지는 제가 좀 참조하면서 많이 봤던 책들이고요. 이것 말고도 기질에 관련된 책들이 도서관이나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참조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질별 육아혁명. 네. 이 책을 좀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질은 도대체 언제부터 연구되어 왔을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해 왔을까 보면 우리 많이 들어왔던 히포크라테스 저 사람 때부터 이미 기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 그 기질에 대한 연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분들은 기질을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 기질 관련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들을 위한 그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할 때 제가 그때 기질을 다뤘었어요. 그때 기질이 이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의 기질 분류를 제가 참조했었고요. 오늘은 다르게 그 아래에 있는 클로닝거 박사가 연구한 기질 성격 검사 이론 TCI를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TCI 이론에서 기질의 4요소를 뭐로 보고 있는가? 제1요소는 위험 회피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회피하는 경향성. 그 다음 2번째가 새로운 추구. 새로운 거랑 뭐든지 좋아하고 막 뛰어드는 호기심이 많겠죠. 그 다음 3번째는 보상의존인데요. 보상의존은 말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저는 타인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가. 타인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어떻게 칭찬해 주는가. 예, 그거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부연 설명으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속성에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그 기질 형성에 이 어떤 요소들이 더 강하냐 더 약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 회피. 네. 위험 회피 경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게 부모의 기질이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 아래서
아이와 부모가 위험 회피 성향이 서로 다른 경우,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밑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본인들의 자녀들과 자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는 위험 회피 경향이 높아요. 높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높아요. 둘 다 아이도 부모도 다 위험 회피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집이 다 엄마 아빠 아이까지 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약간 욕심을 내실 수 있어요. 애가 나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사실은 자꾸 반영이 돼서 아이를 막 위험 회피 안 하도록 이걸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 경향성이 높은데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아이한테 항상 미리 알려줘야 돼. 우리가 뭘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아이가 도망가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해 줄 때 아이가 이 위험 회피 자기의 그 기질을 조절하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위험 회피 경향이 높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위험 회피 경향이 없어요. 부모님은 조심성이 없이 그냥 막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아이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런 기질을 안다면 천천히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를 격려해 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위험 회피 경향이 낮고 부모도 낮아요. 둘 다 폭주할 수 있어요. 다 위험 별로 무서운 거 없고 다 좋은 거 좋고 막 이렇게 뛰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너무 직진을 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절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위험 회피 경향성이 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높아요. 이런 경우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근데 우리 애는 너무 애가 막 아무 데나 막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해를 잘 못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얘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낮은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추구예요. 호기심이 많고 뭐든 새로운 환경 좋아하는 아이도 높고 부모님도 높아요. 서로 잘 통하겠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에너지 사용을 절제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새로운 추구가 굉장히 높은데 부모님은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부산스러워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추구의 경향성이 많은 애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부모님이 이 부모님은 새로운 추구에 대한 욕구가 낮은 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렇게 배열하고 이런 걸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부모님이 사전에 좀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칠 때 얘랑 대신 놀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섭외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의 에너지가 딸려요. 잘 놀아줄 수 있는 친구를 이렇게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동생이라든지 누구 가족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이는 새로운 추구 경향이 낮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낮아요. 둘 다 조용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자극이 없어요. 네. 그리고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신체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릴렉스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격한 거는 부모님도 또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둘 다 싫어하니까 둘 다 조용히 그냥 있기만 하겠다 이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새로운 추구가 낮은데 부모님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님하고 맞지 않겠죠. 아이가 부모님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애는 못 따라와요. 네.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이 그 애를 게으르다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아이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수용을 해주고 부모님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는 부모님 자신이 따로 어떤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수다를 떠시든지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부모님의 에너지를 아이하고 꼭 같이 풀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보상의존, 사회적 민감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성인데요. 아이도 높고 부모님도 높으면 이거는 뭐 축복이죠. 네, 사회적인 민감성이 다 있어서 둘이 서로 잘 맞아요. 그런데 아이는 높은데 부모님이 사회적 적응성이 굉장히 둔감하신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 맞춰주는 거를 잘하는 아이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얘가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좋네 하고 무조건 안주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나에게 잘 맞춰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이도 낮고 부모님도 낮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 타인에게 둔감하고 별로 관심 없고 그런 경우죠.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차가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더 노력해서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좀 채우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다 하시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내가 어떤 기질인지 알아야 그런 것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둔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타인과의 관계성 이런 데 민감하시고 잘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좋긴 하죠. 부모님이 그래도 아이한테 잘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허용적이 돼서 너무 부모님이 맞춰줘서 아이가 좀 진짜 너무 규칙이 없고 좀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부모님이 무조건 맞춰줄 것만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한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주다 보면 아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절제하고. 네. 다음 지속성. 지속성은 인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 부모가 다 높으면 무조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잖아요. 인내력. 그리고 아이는 높은데 부모님이 지속성이 떨어지세요. 아이는 재밌다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실증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도 지속성 없고 부모님도 지속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만나면 짜증스러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서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네. 이럴 때는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좀 구해서 뭔가 같이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다른 사람이 끼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복되지만 계속 나오는 것이 일관된 규칙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면서 이것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속성이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지속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런 경우는 아까 앞서서도 다른 그 요소에서도 나왔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질책하게 되거나 책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인내력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얘의 그 지속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 부모님한테 계속 야단맞다 보면 나는 진짜 안 되는 건데 부모님은 못하는 건데 부모님은 안 한다고 계속 얘를 책망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은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굉장히 큰 과제를 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 40분 이걸 해라 1시간 이걸 해라 이런 거는 아이한테 너무 버거워요. 차라리 10분 아니면 5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어떤 과제를 할 수 있게끔 주고 그것을 잘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데 엄마나 부모님은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같이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활동을 같이 해주는 거. 같이 하면서 서서히 얘가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으로 해서 높여주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4요소가 어떤 것들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기질 조합이 나오는데요. 그 기질 조합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 그 유형이 지금 이 5가지예요. 원숭이, 얼룩말, 꽃사슴, 그리고 거북이, 강아지. 그냥 보면 너무 귀여운데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조합의 아이들이에요. 네, 그럼 원숭이형부터 보겠습니다. 원숭이형은 산만하고 부산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추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지속성이 낮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하고 금방 실증내고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잘 어질러.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부주의해. 뭘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요. 쉽게 흥분합니다. 금방 업됐다가 금방 다운됐다가 그러고 또 막 웃고 그런 아이들. 저희 첫째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걔가 막 너무 큰 소리로 웃는데 제가 혹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제가 제가 왜 저래? 제가 애가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정상이 되길래 제가 기분이 좋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숭이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사춘기라 약간 다운돼 있긴 한데 그리고 독립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혼자 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금방 또 막 도와달라고 해요. 독립적인 것 같다가 의존적인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의심을 받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리의 ADHD 아닌가? 네.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저희 친척분이 조용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 아무래도 ADHD 같으니까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라고. 네. 네, 원숭이형 아이들이 이렇게 상황별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친구들과 갈등, 도움 요청해놓고 곧바로 거절하고 거짓말하고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너무 친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대소변 가리기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말을 또 더듬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화를 잘 내고 잠들기 싫어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하고 또 아이가 자꾸 없어져요. 네, 저희 애도 없어졌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또 막 비난해요. 주로 엄마나 아빠.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이렇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심심해. 왜 심심하다고 해요. 자꾸 계속 심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를 잘 일으켜요. 조심성이 없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엄마한테 떨어지는 거 강하게 아주 저항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를 잘 부리고요. 자주 도와달라 이거저거 도와달라고 또 요청도 하고 동생도 잘 괴롭혀요. 이 원숭이형 친구들이. 그리고 말이 늦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상하죠. 이거 원숭이 맨 계속 움직이거리고 막 이렇게 활발하고 이러면 말도 잘할 것 같은데 얘들은 행동 발달이 더 빠르다고 해요. 언어 발달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늦는 경우들이 있고요. 말썽도 잘 부려요. 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이 원숭이형 친구들한테 나타나는데 왜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여기 지금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은 하나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해서 봤는데 잠에 관해서 네. 아이들 어릴 때 특히 잠 재우는 거 그리고 저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막내도 지금도 혼자 자는 거 무섭다고 그러고 저하고 같이 자려고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냥 계속 혼자 잠을 못 자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우면 못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 이런 아이들 지도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잠자리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잠자리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잠자기 전에 하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들 그걸 구조화 시켜 놓는 거죠. 잠자기 전에 엄마가 이제 집에 불을 끄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동화책을 가져오시네. 책을 읽네. 뭐 이거 하고 나서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잘자 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 아이가 각성을 한다고 해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재우려고 하는구나. 아, 이제 내가 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잠을 잘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잠자리 이거 싫어하고 잠 잘 못 드는 아이들은 이런 잠자리 의식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지금 여기는 수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야간 수유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횟수를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대용할 수 있는 공갈 젖꼭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커서도 자꾸 같이 자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됐는데 자기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유 쫄보 그냥 겁쟁이 뭐 이런 말들은 아이한테 정말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래요. 네, 저 좀 회개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막내한테 아유 쫄보 이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베개 들고 들어오면서 엄마 나 쫄보야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냥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서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또 재워줄 수 있을 때는 그냥 재워주라고 그래도 또 이렇게 재워주다 보면 또 자기가 가서 또 잘 땐 자더라고요. 저희 애도 지금은 이제는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아이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네? 아침에 그쵸? 늦게 자니까는 그런 애들은 그냥 일찍 재우라고 합니다. 일찍 재워. 네.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은 일찍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빠죠. 하고 웃으면서 막 재밌게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TV를 안방으로 가져와서 조용히 혼자 보시던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시던지 집에 잠잘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같이 가족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좀 더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상황별 문제는 일단 너무 많은데요. 이걸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나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시간이 남으면은 좀 더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형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잡스럽고 산만하고 집중 잘 하지 못하고 너무 호기심 많고 돌진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아이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주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데요. 아이의 행동에 즉시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라고요. 이 애들이 그걸 못 기다려요. 즉시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주 반응을 해주고 강하게 반응을 해줘요. 그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 하면서 그 격한 반응을 해주면서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관된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애들은 그냥 어디 가면 막 그냥 뛰어가 버리고 손 놔버리고 돌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얘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다면 가기 전에 우리 오늘 어디 갈 건데 거기 가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그 아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가 있을 때 좀 작게 쪼개서 그리고 쉽게 나누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시각적 자료, 눈에 보이는 것에 아이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 시각적 정리판을 활용해주고 그리고 이 원숭이형의 독특한 점이요. 이 아이들이 팀플레이를 좋아한대요.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을 나눠서 얘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사실 이 원숭이형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절제가 안 되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안 돼 하기 전에 네가 이거 하기 전에 뭐 책을 읽던지 아니면은 동생 뭐 하는 걸 도와주든지 이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뭔가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네가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돼라는 말이 나가는 것보다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걸 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아이에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얼룩말형이에요. 네, 이 얼룩말형도 만만치 않은 사실은 좀 기질이긴 한데요. 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추구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 의존은 낮아요. 보상 의존이 낮다는 건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집불통, 똥꼬집이 아주 세고 아주 완고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실 좀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원숭이형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고집해요. 부정적 말투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쓰니까 싫어, 상관없어 이런 말을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논쟁적이기도 하고 어떤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싸움도 잘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보지 않고요. 추상적 사고방식에 능하면서 좋게 말하면 솔직하다, 심지가 굳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얼룩말형에서도 아까 이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많은 사례들,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여러 상황들,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원숭이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만큼 손이 좀 많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얼룩말형의 아이들이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요. 대소변 늦게 가리고 변비로 고생도 하고 친구들도 때리기도 한대요. 울며 불며 성내거나 공공장소에서 떼 쓰는데 때도 많이 부리고 두통이나 자꾸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어디 그런 상황도 자주 호소하라 하고 또 말싸움이나 말대꾸도 잘하고요. 막 자기 분대로 안 되면 머리를 땅에 부딪히거나 숨 안 쉬고 토하고 막 이런 양상도 보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안아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근데 이 얼룩말형의 아이들이 안아주는 거를 좀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나 친구를 이로 깨물기도 해요. 또 스티커 붙이기를 사용했을 때 좀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위험한 곳에 대한 그 규율도 좀 가르쳐야 돼요. 얘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것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먹지 않고 입맛도 까다롭고요. 학교에 갔다 오면 짜증을 많이 부린대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제멋대로 하려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 보스형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특히 훈육을 잘 해야 돼요. 네, 이 아이들이 얼룩말형의 아이들이 훈육을 굉장히 부모님이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는 아이들. 네, 그리고 타임아웃도 사용하고 또 혼자 자는 것도 또 두려워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이 얼룩말형에서도 뭐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부모님이 저 중에서 아마 또 대표적으로 힘든 거를 들라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울고 불고 떼쓰고 막 공공장소에서 특히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 정말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얼룩말형의 아이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때를 부릴 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대요. 하나는 지성질을 지가 못 이겨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 욕구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도록 그걸 조정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이러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감정이 똑같이 고조가 되면 안 되고 감정을 딱 차분하게 가라앉히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왜 이러는지. 얘가 차분해져서 왜 이러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대체로 들어보면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거 자기가 이거를 뭐 아이스크림을 이거를 내가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걸 들었다든지
이거를 내가 뜯으라고 할 때 뜯어야 되는데 엄마가 미리 뜯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건 절대 동생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살짝 보여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유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존중을 해주고 그 아이가 다시 할 수 있는 거면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와서라도 그 아이가 자기의 타이밍에 이거를 뜯어서 먹든지 자기가 들고 가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줄 때 아이가 존중감을 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된다고 해요. 네. 그 대신 뭐 그렇게 떼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아이가 차분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 그리고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정말 때가 있어요. 왜 애들이 엄청 우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나올 때 있잖아. 입은 엄청 큰데 소리는 엄청 큰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부모님과 이 아이 사이에 어떤 규율을 정해서 그 규율대로 부모님이 일관성 있게 이 아이한테 대해 주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때는 웬만하면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 23년 학교 생활하면서 사실 저도 아이들이 한 40몇 명 있을 때도 있었고 20몇 명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아이들 일일이 다 반응 못 해주고 때로는 그냥 패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패스 했을 때가 훨씬 효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하지마, 뭐 이렇게 하지마,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할 때보다 차라리 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뭐 이렇게 챙길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좀 귀찮아서 그냥 패스하고 갔을 때 그 애가 오히려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 때를 부리는 아이들에게는 규율과 한계를 정해주면서 동시에 부모님이 좀 조용하면서 목소리는 크게 하면 안 된대요. 조용하면서 단호하면서 적정히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반응 안 하고 무시하고 가는 게 아이한테 오히려 더 좋다고 해요. 그런데 또 너무 애들이 격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험한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에는 아이의 손발을 딱 강하게 부모님이 제지를 하고 좀 조용한 장소로 아이를 좀 떼놓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 차분해지면은 그때 이제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아이를 이렇게 사실 이런 아이도 진짜 정말 너무 이제 그러면 부모님도 정말 이 감정에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막 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절제하시면서 목소리 작게 하시면서 아이를 다뤄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뭔가를 할 때 미리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발산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라고 해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과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일정한 어떤 규칙과 습관 같은 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어느 기질에든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아이가 그렇지만 좀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오늘 내가 얘를 갖다가 이제 바꾸면서 아주 끝장을 낼 거야. 내가 너를 아주 근본을 바꿔버릴 거야. 이런 마음은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이 아이에게 강한 그 반발심과 자존감을 굉장히 다운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막 때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정지 딱 하면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랍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이 아이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아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겁이 많은 아이, 꽃사슴형인데요. 이 아이들은 위험, 회피,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보면 얼어버려요. 또 밖에서는 말이 없어. 근데 집에 와서는 엄청 말이 많아요. 매우 예민하고 조그만 변화에도 울고 때를 부려요. 그리고 아주 변덕스러운 왕자들. 놀이터에 가면 같이 안 놀고 밖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꽃사슴형 아이들도
여러 가지 상황별 문제들이 있는데 확실히 아까 얼룩말보다는 엄청 줄었죠. 네. 이 아이들은 제가 첫 번째 거를 한번 좀 보면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외 활동에 참가시키는 경우에 이 애들이 처음 반응이 딱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얘는 진심은 하기 싫은 걸까요? 하고 싶은 걸까요? 꽃사슴형의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싫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할 때 사실 이 아이 속에는 하고 싶다가 커요. 그런데 이게 낯서니까 불안한 거죠. 그것을 잘 알고 부모님이 얘를 그럼 얘가 여기 다닐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일단은 거기에 동참시키지 말고 관찰. 그냥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뭘 하나 지켜보게 해주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마음문이 열렸을 때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속도가 좀 걸리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가 싫어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싫은 건지 아니면 하고 싶지만 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걸 잘 이해하고 아이를 적응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꽃사슴형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들이 관찰하고 적응하는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관찰을 해야 돼요. 잘 보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라나 어떠나 뭐 재밌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찰하는 시간이 이 아이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과도한 감각적 노출은 아이에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부모님은 의욕이 넘쳐서 그런데 아이는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과도한 감각적 노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관된 규칙 그리고 어떤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해줄 때 아이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대요. 안정감을 느낀대요. 한계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뭐 막 못해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처음에는 도와주면서 점점 아이가 할 수 있는 비율을 늘려주는 거. 그리고 이 꽃사슴형의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혹시 꽃사슴형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애가 저런가 보다 하고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좀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강적이죠. 느려 터진 아이, 거북이. 이 아이들은 새로운 추구에 대해서 굉장히 낮고 지속성도 낮아요. 이 거북이형의 아이들이 인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심도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슬렁 다니고 뭘 하나 해도 꾸물거려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엄마를 붙잡고 힘들다, 뭐 해달라 징징거리고요. 정말 쉬운 거 같은데 그 일조차도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애들이 너무 활동적으로 놀고 이런 거를 애들이 싫어해요. 얘는 거북이형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친구와 놀고 싶어해요. 이 거북이형의 아이들이 은근히 어떤 행동을 또 보이냐면은 저기 보시면 두 번째 규칙을 어기려고 해요. 굉장히 관심도 없고 좀 지속성도 없는데 규칙도 잘 어기려고 한대요. 근데 얘들이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약간 그래서 제가 거북이형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데 약간 음흉한 애들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고도의 그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하는 오히려 막 설쳐내는 원숭이보다 단순가보다 얘들이 더 고단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되지 하는 거를 지켜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누가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쉽게 살려고 하는데요. 거북이형 애들은 쉽게 편하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깝깝해서 하니까 도와주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만 하도록 하면은 밖에 나가서 정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공동 작업을 많이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얘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얘가 하는 과정 속에서 얘를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아, 잘하네 하면서 얘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씩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형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과제를 주지 마라. 쉽게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대요. 이 거북이형 아이들은 아까 은근히 규칙 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선택하게끔, 그리고 주도성을 좀 갖게끔, 그리고 책임감을 좀 키우게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당당한 어조로 말하도록 하는 말하기 연습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요. 너무 징징거리거든요. 부모님이 일일이 다 그거에 대해서 오냐 다 대응해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도 좀 적절하게 무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못 본 척.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와 어떤 규칙을 정했을 때 그것을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지속성, 이 부모님이 그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어서 얘들은 좀 몸을 쓰는 활동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찾아보고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운동 능력도 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개발될 때 아이들이 또 자신감도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강아지는 왜 키우기 어렵다는 거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네. 근데 얘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얘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추구하는 거는 낮아요. 그런데 얘들이 뭘 신경 쓰냐면 사람들의 반응,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좋아하나 싫나? 이걸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사람 좋아해요. 오면 막 꼬리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놀면서 친구가 장난감 뺏어가도 화도 안 내요. 자기 그냥 뺏어갔나 보다 하고 그냥 다른 거 가지고 놀아요. 부모님이 바쁘면 요구하지도 않아 혼자서 또 잘 놀아요. 어떠한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한대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애죠. 애어른이라고 주로 불리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히려 얘를 보면서 속이 상하대요.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애들한테 다 져주고 다 갖다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속이 상한 거죠. 아이는 그냥 괜찮아요. 자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너무 순하고 뭐든 맞춰주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규칙 잘 지키고 뭐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혹은 교실에서 관심받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는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해서 방임하면 절대 방치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못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친구 사귀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친구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형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 제가 아까 요 앞 그 슬라이드에서 따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너의 기분이 어떠니? 너는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 너는 어떤 거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부모님이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얘는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냥 해요. 자기 그런 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실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실에서 그 같은 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께 얘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착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들이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무조건 맞춰주거든요. 친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또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집에서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상황극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좋아요. 뭐 엄마랑 아빠랑 애랑 껴서 뭐 우리 교실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자꾸 내 걸 뭐 가져간다든지 말 안 하고 막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실제 연습을 실전처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한테 연습을 많이 시키면 아이가 실제 현장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는 그런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뭐 마음이 안 좋아, 싫어, 이건 나에게 뭐 소중한 거라서 지금은 줄 수 없어,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 아이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집에서 연습시키는 거, 역할극처럼 하는 거, 상황극처럼 하는 거,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 이거는 실제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또 물어보면 자기 의사 말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늦거든요. 말 잘 안 하고 그냥 뜸들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기다려 주시래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우리가 뭐 짜장면집 갔을 때나 뭐 어디 식당 갔을 때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고를 때 과자 고를 때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자꾸 체근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마 보시면서 아까 그 5가지 유형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의 기질인데 좀 강한 어떤 이런 요소들 면면에 있어서 좀 강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아이와 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시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질을 그리고 나의 기질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기질도. 그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좀 소홀한 부분은 없나?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소통이 좀 우리 아이와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고나는 기질과 함께 그 기질에 맞춰서 부모가 양육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양육은 어떤 유형으로 지금 내가 좀 양육이 가고 있는지 나의 양육 유형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이애나 바운린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4가지의 양육 유형을 나눴어요. 기준은 애정, 그리고 통제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를 자유롭게, 굉장히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허용적 양육은 굉장히 다정해요. 그런데 단호함이 없어요. 통제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자유예요. 그냥 무방비해. 그리고 제한이 없이 무조건 그냥 아이 선택하는 거 무조건 다 해줘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보통 못 받아보신 분들이 보상심리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애한테는 내가 싫다 소리 안 하고 안 돼 소리 안 하고 난 우리 아이 키울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이 허용적 양육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어떤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라고 그런다. 기질에 따라 그 감정을 받아주라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가야 돼요. 그래서 허용적 양육 굉장히 버릇 나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질서 없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까지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다 받아주시니까요. 근데 밖에 나가면 민폐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밖에 나가 학교 생활,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에서 벌써 이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그러세요.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집에서는 부모님이 다 맞춰주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다음, 방임적 양육이 있어요. 방임적 양육은 사실 좀 심각해요. 방임적 양육을 어떤 분들은 허용적 양육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방임적 양육은요, 무관심이에요. 한마디로. 다정함도 없어요. 이건. 그리고 단호함도 없어요. 제한도 없고 선택도 없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굉장히 위험한 양육이고요. 보통 이렇게 방임적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 자체도 그런 케어를 제대로 못 받아봤던 분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신 분들, 도저히 에너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무관심한 방임적 양육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거는 결코 좋은 양육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어요.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권위주의적 양육이에요. 굉장히 다정함은 없어. 그렇지만 굉장히 단호해요. 통제가 많아요. 자유가 없는 제한이에요. 그리고 선택지가 없어. 그냥 부모님의 말이 법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권위주의적 양육은 뭔가 안전은 해요. 부모님의 그 틀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율성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민주적 양육. 다정하면서 적절한 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사실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 존중적, 제한 내에서 자유를 줘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이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떤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 이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양육 형태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과 통제, 사랑과 훈계,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하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제한다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이 통제도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부를 하고 아이를 막 아까 무시하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무시하고는 조금 다른 무시예요. 여기 나온 거는 거부, 협박, 무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막 못하게 심리적으로 딱 압박감을 주면서 이렇게 멈추게 하는 방식, 이 심리적인 통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통제는 뭐냐? 행동적인 통제예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하고 같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옳은 방향을 제시해가는 거.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습득하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도 해줘야 돼요. 행동적인 규제.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적정한 선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행동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심리적인 통제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양육 태도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마 또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애가 3명이다 보니까 첫째한테 하는 거, 둘째한테 하는 거, 셋째한테 하는 게 좀 달라요. 되게 많이 찔리는 게 저희 막내한테는 굉장히 허용적인 양육을 해왔던 것 같고 첫째한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 양육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발달과 기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애정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애정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 소용없어요. 아이한테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훈육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적절한 한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혹은 아이들이랑 이 한계를 같이 정해볼 수 있는 건 같이 정해도 돼요. 너무 부모님이 일반 한계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일관된 적용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말 아이들이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가 여기서는 감시라고 써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계속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그게 잘 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제 조절 능력이 조금 더 자기의 기질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도 사람이다. 당연히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저 역시도 부족한 엄마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자꾸 이런 강의를 자꾸 하라고 하시는지 저 집에서 사실 이거 강의하면서 저희 식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는 거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내 뒤에서 저 욕할까? 집에서 하자라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다고 말을 못해요. 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아무도 몰라, 저희 식구들. 책도 제가 막 이렇게 숨겼어. 뭐야? 뒤늦게 왜 저걸 연구하는 거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마 저도 좀 성장하게 하시려고.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애를 굉장히 잘 키웠던 것처럼 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런 엄마였다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하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다 실수할 수 있다. 의사도 솔직히 실수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물론 좋지만 실수했을 때 빨리 거기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또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고요. 그 달란트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면 우리가 올바른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우리는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안 되고, 어쩌다 한 번 또 잘 되는 날이 있으면 그날 집에 가서 저녁 때 또 뭐가 안 돼요. 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뭐 이런 기질 이론, TCI에 대해서 했지만 사실 TCI 이론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러분이 기질 검사 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TCI 검색하면요, 그 검사지 경로를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다운받아서 검사하실 수 있어요. 아마 유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인데 물론 훌륭하죠. 저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분별하고 있는 부분도 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맞게 또 적용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의학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먼저 누구보다 나와 내 아이의 기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병원으로 먼저 달려갈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치료센터로 먼저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이 아이를 통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아이를 붙여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지으신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아이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사명을 더 붙잡고 나가서 사명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